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마을로 간 체제전쟁. 체제전쟁이라 하는 게 뭔가,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은요, 체제전쟁 중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느슨한 내전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총알이 보이지 않는 사상전, 생각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아마 이런 체제전쟁이 이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체제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18년입니다. 1918년. 1917년에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한 공산혁명이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레닌이 전 세계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는데요. 유럽 제외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포섭하려고 노력했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조선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분노의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면 공산주의를 빨리 확산할 수 있다. 그래서 1918년도 1월 달에요. 뭐냐면 레닌이 공산혁명을, 혁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공산혁명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요, 모스크바에 그 혁명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혁명가를 몇 명을 양성했느냐 하면은 26명을 양성했는데요. 그 중에 조선민족이 몇 명이냐면 18명입니다. 인도인이 3명, 중국인 1명, 베트남인 1명, 필리핀 1명.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당시 레닌이 보았을 때는 앞으로 동아시아를 공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선인이다, 한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진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레닌의 비서로 채용을 하고 그 사람을 공작요원으로 어디에다 보내, 하바롭스크로 보내가지고요, 이동희를 포섭했습니다. 이동희를 레닌의 공작금으로 포섭을 해서 그 사람을 어디다가 침투시키냐면 우리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만들어진 뭐죠? 임시정부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달에 있는 통합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소위 말해 공산 세력을 임시정부 안에 가장 주도적인 어떤 위치에 박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21년도에 그 다음에 레닌의 그 이동희의 공작 공작 내용이 이제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 그거를 핑계로 공산주의 세력을 임시정부에서 싹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태평양이라는 잡지에서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그러한 논설을 쓰고 공산주의 실체를 가장 세계에서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했는데 그 원인이 이와 같은 임시정부에 있는 소련의 공산 그 공작을 정확하게 경험한 어떤 덕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한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그분에 의해서 장대현 교회가 자기 800평이 그분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토지를 귀부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에 맺어질 때
그래서 뭐냐면 하면 새벽기도도 만들고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처음으로 만드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통성기도를 만들고 심령대부흥회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애국적이고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인데 26년도 돼가지고요, 이분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국내에 침투한 거는 21년도쯤 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26년도에 쯤에는 뭐냐면 좌익단체들이 338개의 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26년도에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 교회 내로 침투를 했어요. 교회 내로 침투를 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을 수구꼴통이라고 몰아내려고 청년 교인들이 이 길선주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31년도쯤 됐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이제 만주사변이 터지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평양이 앞으로 멸망할 거라는 걸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평양 멸망, 동방의 예루살렘 멸망, 이거를 끝없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세력이 교회 내로 침투를 하고 앞으로 특히 북한 지역에 그게 많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북한의 예루살렘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지만은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아마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봤던 겁니다. 32년도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3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경종을 울려주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렸고 결국은 북한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의 뭐냐면 체제전쟁은 일제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해방된 후에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좌우에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박헌영과 남노당 세력들의 어떤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하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그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런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그래서 말하는 1차 체제전쟁의 결말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안착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1차 체제전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체제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적화, 공산화하려고 남침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유엔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와서 그거를 막아주고 국군이 또 많은 피를 흘리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덕택으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2차 체제 전쟁입니다. 그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는 나쁘다는 반공의식을 모든 국민이 다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란 튼튼한 어떤 그것을 이제 같이 하면서 체제를 수호하다가 그 다음 80년대에 와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80년대 좌익운동권이 대학가에 등장하고 85년 6년도부터 그것도 북한의 어떤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주체사상이 대학가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거로 그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라 추종했던 사람들이 선거로 정권을 잡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많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법률을 바꿔가지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선거 때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끝없는 이 선거가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체제 대결의 하나의 전투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애국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습니까? 이것도 체제전쟁의 전투의 한 장면이었다. 지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장차 다가올 총선도 아마 내전의 일환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 전개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다수가 지금 그들 진보 세력이라고 민주 세력이라고 포장하는 그들이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를 물리칠 때까지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비로소 그때 우리 체제전쟁은 종결된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 있냐면 이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상관을 심어주는 데서부터 이 문제 해결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말씀을 이 정도로 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체제 전쟁이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요. 작년 3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여러 군데 강의를 했는데요. 명동성당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 끝난 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면서 너무너무 막 당황스럽게 오늘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우리 옆집에서 있었던 상황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자기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을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이, 좌익 분자들이 북한군한테 협조자가 돼가지고 완장을 차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민위원회 그 사무실에서 인민재판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처형하는 걸 많이 목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생각난다. 인민위원회. 자, 그러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다시 이 땅에 또 마을에서 재현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6.25 전쟁에 인민위원회라고 하면요, 이 현재 그 인민위원회 자체도 위험하지만,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면 경찰이라는 게 그때는 내무서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서를 내무서라고 그랬거든요. 그 밑에 협조자들을 치안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찰 역할을 하시는 조직, 또 행정 역할을 하는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또 뭐냐, 교육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다 기능들이 통합 운영됐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 동안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주민자치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경찰제하고 또 이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교육 기능하고 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연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의 부품이 아니고 이 부품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합체하면 하나의 괴물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 마을 교육 공동체 이와 같은
읍면동 숫자가요 3,491개입니다. 3,491개 읍면동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마을 단위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모델이 뭐냐 하면요, 있습니다. 마포에 가면, 서울의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미산 마을에, 자 볼게요. 가보면요,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사람들끼리 이름을 안 불러요. 별명을 부릅니다. 풍뎅이, 도화지, 뭐 애기동물, 하품, 뭐 삼돌이, 이와 같은 별명을 불러가지고 소위 말하면 학생과 교사들 간에도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지역만의, 그들만이 쓰는 지역 화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그들만이 만든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성미산 학교라고 있는데요, 보니까 12년제예요. 12년제. 그러면 유아원 있죠. 유아원을 졸업하면 성미산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12년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기서 다 다닙니다. 그들만의 사상, 그들만의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나오면 아마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쭉 보니까 대학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적응이 안 됩니다. 왜?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야말로 그들만의 생태계에서 그들만의 사상을 주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 생태계가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다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뭐냐 하면 저기 다른 지역 충북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교육 공동체에서 이제 이 아주 훌륭한 성지에 가까운 마포 성미산 마을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학습하러.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는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하고 교류도 안 해. 대화도 안 돼. 자기들까지 많이 사는 동네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모델이 전국에 3,491개 읍면동에 다 확산되고 있다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자, 이 성미산 마을은요, 지금 지역이 상당히 넓게 포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산동, 망원동, 창전동 등등 지역으로 퍼져 있고, 거기에 있는 단체들을 보면요, 단체들 보면 상당히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동네에 있는 좌파 단체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 있습니다. 교회는 보니까 거의 없어요. 새민족교회, 그 다음에 섬돌 향림교회, 두 개가 이 큰 그 지역에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성애 단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11개가 있대, 동성애 단체들. 그와 같이 또 뭐 각종 좌파 협동조합들 단체도 있고, 전쟁과 여성이라는 인권박물관, 정신대 대책위, 뭐 그 다음에 동성애 인권연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전쟁 없는 세상, 평화도서관 나무, 성폭력 상담소, 뭐 등등등.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단체들이 거기 쫙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마 이 성미산 마을은 우리는 지금 너무 일처럼 생각했겠지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동네에 이러한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전체로 퍼졌느냐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 10월 달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이제 2012년도에 들어가지고요, 서마종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이 센터장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하면 마포 성미산 마을을 만든 사람, 유창복 씨라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이제
이와 같은 마포 성미산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내에 1000개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 3000명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을 양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탐이 났는지 부러웠던지 경기도 같은 데는 따봉마을이라는 걸 만들고요.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 지금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지 않는 읍면동이 없다 할 만큼 이게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네수엘라 그러면 이미 익히 멸망한 나라, 망조가든 나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차베스라는 사람은 1998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베스가 정권 잡고 주민자치회, 소위 말하면 굉장히 소단위 마을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차베스가 굉장히 영리하게 영구집권을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고 이것을 지금 국내에 많이 지금 마을 활동가들이 이것을 배우고 해와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좌파 마을 활동가들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배우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책자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 책을 2007년도에 만들어진 저 책을 읽어봤는데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번 볼게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천혜의 나라를 가진 베네수엘라가 20년 만에 완전히 망조가 들어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2018년도에요. 인플레이율, 물가 상승률이요. 600배입니다. 600배. 연간 600배. 그리고 지금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좀 그거를 이게 좀 해소를 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6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을 어떤 소위 우리 국민들이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두루마리 하나에 종이 두루마리 하나를 사려면 가방 한가득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됐고요. 중산층조차도 쓰레기통을 뒤져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인율은 세계 1위입니다. 국민의 20%는 해외로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망명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베네수엘라가 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가 뭐냐?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포퓰리즘 때문에.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이 포퓰리즘을 하다 보니까 됐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가 이토록 멸망했는데도 왜 계속 차베스와 마두로를 찍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해답은 마을에 있습니다. 이 좌파들, 마을에 있는 좌파들한테 모든 마을 공화국의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돈과 권력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주다 보니까 이들이 마을 주민들의 생살 여탈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이들한테 밑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차베스와 마두로한테 충성을 다해야만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죠. 결국 영구집권 체제는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주민자치에 있었던 겁니다. 좌파들한테 마을의 권력을 주고 그들을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뭐냐면 마을 주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미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그거를 다 경험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북한군이 내려오자마자 마을에 있는 이 좌파 세력들이 북한군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완장을 차고 그들이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우파들을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색출을 해가지고 처형하고 했던 그 역사는 이미 우리가 겪었던 거잖아요. 형태가 달랐을 뿐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비결을 베네수엘라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한국에 있는 머리 좋은 좌파 세력, 마을 활동가들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뭐냐면 전국 3,491개 읍면동에 그거를 장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나도 몰라요. 제가요 작년 3월 달에 1월 29일 날 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지금 그게 어떤 독소조항이 있었길래 국민들을 깨울 수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다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가만히 포기하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아니겠죠. 이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조례를 통해가 외곽으로 우회로를 통해서 그거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3,491개 읍면동 중에서요 1,200개가 지금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심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끝난 후에 앞으로는 뭐냐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주민자치기본법.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왜 하필 기본법이라 그랬지?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법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들은 왜 기본법이라 했나? 갑자기 제가 그때 서독기본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서독기본법이라 하면 서독헌법을 말합니다. 모태가 되는 법, 토대가 되는 법이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에 왜 그걸 기본이라고 말을 썼느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은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체제가 바뀌는 그런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법 한 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요, 법이 몇 개나 통과된지 아십니까? 개정된 법률안 건수입니다. 국회 통과는 법률안 건수가 4,000건입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화 될 때 몇 개의 법률을 통과시키는 49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2019년도에 홍콩의 송환법 한 개 때문에 그 홍콩 시민들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뛰쳐나온 거 아시죠? 법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00건이 통과됐는데도 가만히 잠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것만 하시면은 또 더 놀라게 해드릴게요. 조례가 그동안에 제정된 게 11만 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부령,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지금요,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잘 드는 면도칼로 곳곳에 찔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불가능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파 정권이 당선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절대로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에 서로 간에 지금 애국 진영을 분열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애국 진영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역적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를 비판하는 거는 뭐 가합니다만은 정도가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조항 중에 가장 독소 조항이 심한 것은 제7조입니다. 7조인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주민들이 대거 읍면동에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가짜 주민? 뭐가 가짜 주민이냐 하면요, 제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민이라 하면 어떤 읍면동에 내가 살고 그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민이라고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소도 안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내가 주민이다 하고 행세하게 되면 그거를 뭐라 그래야 돼요? 가짜 주민이라고 합니다. 자, 가짜 주민에는 뭐를 넣느냐 하면, 첫째, 재외동포. 자, 재외동포로 하면 중국인, 조선족 아시죠? 중국 조선족 몇 명이나 되냐? 11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고려족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국인도 주민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중국인, 이슬람인, 이 사람들도 장기 체류에 영주에 그거를 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은 그 읍면동에서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처럼 뭐냐면 주민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유학생 숫자가 얼마나 7만 명입니다. 이들은요, 중국 공안에서 자, 촛불시위에 참여해 그러면 떼거지로 참여하는 사람은 조직 동원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족 한번 볼까요? 제가요 2018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해보니까 안산도 있고 다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가장 많이 살더라고요. 얼마나 사냐 하니까 2만 8천 명 정도 살아요.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 동 숫자가 몇 개냐 했더니 18개가 되더라고요. 18개? 그러면 한 동당 몇 명 정도가 사느냐? 1550명 정도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550명이, 한 동에 155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자, 주민총회를 한다고 참여해라고 그러면 중국 조선족들은 공안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명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대거 떼거지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한 동에요 주민 총수가 얼마냐 하면 면 단위에서는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데가 많고요. 대도시로 가면 3만 명, 5만 명, 6만 명은 극소수입니다. 그럼 대충 한 평균이 3만 명이라고 치고, 주민총회를 할 때 성사 기준이 얼마냐 하면 100분의 1, 100분의 2만 참석하면 됩니다. 3만 명이면 얼마 참석하면 된다고요? 300명. 300명만 참여하면 주민총회 의결이 성사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선족이 몇 명 살고 있다고요? 1550명이 살고 있다고. 그럼 참여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집단적으로 뭔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의도한 세력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지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또 이제 만약에 중국인 이슬람인이 주민총회에 참여하는데 참여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치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요 2018년도 3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그 기본권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은 뭐 언론의 출판, 국민은 뭐 어떤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국민을 쏙 빼고 사람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 아니, 헌법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사람으로 했지? 사람으로 하면 외국인은 사람 아닌가?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외국인들도 다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향유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을 보고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
외국인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외국인을. 그 중에서도 중국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인이 만약 대거 지금 만약에 기본권 향유 주체가 되는 순간에 그러면 중국이 정책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에 3,491개 읍면동 하부 구조에 엄청나게 밀어넣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인종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중국의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라 하지만 혈통이야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그들이 갖는 정치적 사상관이 뭡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어놓고 중국인도 밀어놓고 이슬람인도 밀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인종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계속 해외로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친사회주의 세력을 계속 대한민국 하부 구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체제 변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거를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또 들어볼게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요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을 발의했느냐 하니까 정당법을 개정해가지고요 정당에 외국인이 정당 활동을 하도록 지금 개정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이 와서 이제는 당 대표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시국적법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임시국적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도대체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음모들을 알고 가만히 있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 모르기 때문에. 이 조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마징거 제트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지금 이제 중국인, 외국인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요 앞으로 차이나 아웃 운동 있죠. 중국 반대 운동, 그 다음에 공자 학당 설립 반대 운동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대연동에 가면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운동 했죠. 이제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자치회장이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건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가짜 주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지역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주민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 사업체 가면요 거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1인 기업까지 포함하고 불법단체까지 포함하고 모든 단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형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인권단체, 환경단체, 무슨 단체 이와 같은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그 기관이 그 읍면동에 소재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모든 직원들은 다 주민이 되는 겁니다. 어떨까요? 썰렁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어디엔가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겠죠.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단체들의 그 기업에 소속된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민노총 아닙니까? 민노총이 이제는 읍면동 단위 하부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민노총의 조직위원이 얼마냐면 110만 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50만, 40만, 50만이 더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 예, 이유 있습니다. 택배 노조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를 대거 민노총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노총 위원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원장이 탄생했어요. 2020년도 12월 달에 양경수라고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석방행동 경기대표가 소위 민노총 위원장이 그것도 단독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민노총이 16개 산별 노조만 장악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지역 조직도요 경기 조직에다가 그 다음에 시군 조직에다가 이제는 읍면동 조직까지 다 만들어진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민노총의 어떤 하부 조직망 속에서 감시와 감독을 받으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원하십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성미산 마을에 보니까 동성애 단체, 환경단체, 좌파 단체들이 많다는 것 아시죠?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변해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 좌파 단체들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돈과 예산과 권력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없던 단체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 준다 이거예요. 이런 사태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지역 내에 있는 소재하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학교, 기술학교, 무슨 학교 뿐만 아니고, 좌파 세력이 만드는 비공인, 그런 사설 좌파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고요? 옛날에는 성미산 마을 학교 정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냐? 2019년도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도봉구에서만 마을 학교가 100여 개가 된다. 거기서 강의하는 양성된 마을 강사가 520명이 넘는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져보세요. 마을 학교가 몇 개나 돼 있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강사가 몇 개냐? 제가요, 얼마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민간 좌파 강사가 정규학교에 가서 강의를 요새 합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강의하는, 중학교에 가서 마르크스 사상을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교조 교사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교과서가 다 바뀌었죠. 이제는 마을 학교 강사가, 이제는 전국에 있는 읍면동에 모두 다가 강사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이제는요, 학생만 가르칠 줄 아십니까? 학부모도 가르치고 지역 주민도 몰아놓고 가르치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바뀔 거냐? 정치학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학생들과 교사가 같은 마을의 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겁니다. 교실에서 여러분하고 나는 이 마을의 주민이야. 우리는 주민으로서의 어떤 그 교육을,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면 이거야. 그러면서 마을의 중요한 사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 사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거기다가요,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이 법에는 아직 나이 기준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례를 보니까요, 골 때리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15세, 18세 뭐 이 정도를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 모 읍면동에서는, 모 동에서는 만 10세 이상, 아니야, 만 8세 이상. 만 8세면 몇 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이죠. 얘가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은평구 가련 이동에는요, 만 10세 이상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의결하느냐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민세 균등분 환원사업 결정 아시는 분? 그게 뭔지. 그거를 8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한테 의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배후에서 이거 찍어야 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 지금 주민총회와 이것이 주민자치니 마을민주주의니 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생태계, 마을 생태계를 만들려고,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쏘고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우파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볼 것인가를 봤습니다. 이 법은요, 사실 차별금지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냐?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교회는 비판 활동을 하는 것은 타당해.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은 정치야. 그래서 교회는 기도만 해야지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통과되면요,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더 독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와 주민이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엄청난 위험한 법이다. 그래서 그럼 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제8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별이 양성의 문제라고 본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을 활동가들의 자료를 보면 이 성별이란 말은 젠더 개념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수십 개의 젠더 개념. 예. 어떤 성적 소수의 지향성을 갖는 사람들도 차별받을 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차별금지법에 딱 걸립니다. 목사님 앞에 우리 남자 둘이가 결혼하겠다고 와서 줄에 서주세요 하면 목사님이 못 해주겠다 하면 바로 이 조항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념에 따른 차별금지도 해놨습니다. 신념 이게 뭐지? 그냥 단순한 이데올로기, 종교적 이데올로기. 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념이라 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예,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사상,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거기에는 신념이란 말 대신에 사상이란 말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사상이라 하면, 정치적 사상이라 하면 뭐가 있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 사상,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들을 가져도 아무런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을에서 이제는 주체사상 연구하는 단체, 선전하는 단체, 활동하는 단체가 마음대로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이제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는 뭐 장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요, 지난 2018년도 3월 달에 문 정권이 헌법 초안을 만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에 자유자를 싹 뺐다가 한 서너 시간 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자 뺐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다시 넣었어요. 그 다시 넣었으니까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넣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냐? 자유자를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허용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박원순이라 이런 사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프레임으로 이미 그들의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하려는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약이 사라지도록 이미 다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넣은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이미 벌써 사상의 자유를 넣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을 단위에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미 여기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요, 이단 종교, 그 다음에 이슬람 비판 불가능합니다.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 이건 당연히 지금 현재는 이번 아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로 볼 때 그거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제5조 2항 3항입니다. 제5조 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이게 지금 네오막시즘의 노선입니다.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이라 하는 건 새로운 변종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막시즘, 네오막시즘, 예, 소위 말하면 변종공산주의입니다. 물론 생긴 것은 과거 이미 뭐 1930년대 뭐 이렇부터 됐지만은 이게 지금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요. 이제 공산주의는 다 이제 사라졌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변종, 포장을 새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환경이니 노동이니 뭐 복지니와 같은 아주 소프트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게 아니고 매우 소프트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뭐냐면 귀신이 뭐 예를 들면 아주 예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나듯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이 네오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해서 주민과 주민자치는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법만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을 다 지켜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 거기 분과를 보면요. 환경분과, 인권분과, 복지분과, 교통분과, 아동분과, 주거분과 많습니다. 이 분과 하나당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분과를 볼까요? 이거 다 네오막시즘 노선에 따르는 활동가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분과에서 이제 교회에 나타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고 들어요. 왜 검사하냐고 그러면 아니 지금 주민자치기본법과 같은 이 법에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측정해보자.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종탑이 위험하니 안 하는지 환경조사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건건이 이렇게 통제와 방해를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이런 거 있죠. 인권국가 여기서 또 교회 뭘 통제할까 보니까요. 예를 들면 유년주일학교 있잖아요. 유년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또 애들에게 이제 신앙의 어떤 그거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권 침해다 이렇게 들이대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하면 교사들이 과연 신앙의 어떤 문제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 단위에서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도 힘든데 읍면동에서 이거를 이렇게 통제한다면 우리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문제 독소조항이 뭐냐면 주민자치회가요 주민들에 대한 민감한 신상 정보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제10조 6항에 보면 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뭡니까? 3,491개 읍면동 수준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읍면동 조직이 누구한테 주민 정보를 달라 하냐면 지금 자기 산하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등이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정과조회라든가 뭐 출입국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냐 하면 관계정부, 그러니까 관계중앙기관의 장,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한테도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경찰서장, 파출소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장, 교육감 포함해서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밑바닥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저 위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장관들한테도 무소불위에 주민에 대한 정보 내놓으라면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더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 대표인 구상진 변호사는 이 법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법은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못 갖는 무소불위의 권한이다.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주민자치의 관계자한테 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보다가 약간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어디서 이 정보 관리할 거야? 궁금했거든요.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보십시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마을 공동체 기본 법안에 보면요, 행안부 장관 산하에 마을 공동체 종합 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안에 이제 또 다른 주민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영교 법안에도 보면요, 서영교 법안에도 행안부 장관한테 정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들어갈 것이고 그들에서 통제받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도 주민자치회에 고통받게 될 거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공권력 기관이잖아요. 공권력 기관이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회사 만들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뭐냐, 부동산까지 소유하고 회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부동산을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그걸 활용할 텐데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공공농장을 만든다, 공공주차장을 만든다, 힐링센터를 만든다, 마켓을 만들어가 또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소위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에 돌아가는 식으로 이 조직을,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정상적인 임대를 받고 사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좌파 세력이 노리는 게 뭐냐, 마을공화국을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왜 그게 가능한지. 제가 그 주민자치회의 재정 문제를 보니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고, 거기다가 특별회계 운영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이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지금 이 법을 발의한 김영배 의원이 마을 활동가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김영배 의원이 주장한 건 아니고 마을 활동가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175조래요. 175조. 이것의 30%를 읍면동 주민자치에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175조의 3분의 1이면 얼마나 정도 되죠? 한 70조 정도 됩니까? 이거를 마을 주민자치의 소유로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모 교수는, 좌파 교수는 175조 전액을 주민자치회한테 줘야 된다고. 175조를 주고 이 175조를 주민의 총유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n분의 1을 모든 주민들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그러면 투표 때 어떻게 행사할까요? 영구집권이죠.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주민자치회가 회사 만들고 해서 완전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가 다 망하든 말든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 한 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의 선택은 어디 앞에 놓여 있냐면 내 마음의 양심에 내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에 기둥이 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 대한민국.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 사회주의 세력, 주사파와 같은 반체제 세력들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걸 보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이런 일이, 그것도 후진국이면 몰라도 선진국에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그 모진 탄압과 언론이 다 장악당하는 상황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다시 혁명적으로 이게 정권을 다시 되찾아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70년 동안에 정부 빚이 진 게 600조라 그러는데, 600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진 빚이 400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돈에 현혹되지 않고 많은 연세 드신 분들과 중심으로 각성된 우리 우익 세력들이 여기에 이겨나가고 끝없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LA에서 와가지고 매일 출퇴근하고 하시는 그 노력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렸다. 절대로 절망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하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좀 길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법안에 대해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법이 어떠가 있냐면, 슬로건에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자, 교육부 2019년 12월 교육부 자료 보니까 이렇게 핵심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3,400 읍면동 단위에 교육기관들이 있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마을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통합관리하겠다는 뜻은 좌파 마을학교가 이제는 통합관리 대상이 되면 예산 지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이제는 역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읍면동에 있는 모든 교사와 그 마을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강사들을 통합관리하겠다. 그러면 좌파 마을 강사들이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는 보면은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정규 학교까지 합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주민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단순하게 지금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라고 법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에 보면은 전부 다 동성애 차별금지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연구소 소장 정모라는 양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자유민주주의적인 의식세계를 해체하는 쪽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 정권이 집요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했어요. 2020년도 12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로 전국에서 시행이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핵심이 뭐냐 하니까 경찰 업무 중에 수사라든가 이런 국가 경찰 업무도 그 다음에 자치 업무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자치 업무를 자치단체한테 준다는 겁니다. 자치한테 시도지사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긴다 해놓고 어떻게 되냐? 넘긴다 했는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시도지사 밑에 시도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모든 업무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장악하는데 시도지사로부터 통제를 안 받아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이냐? 7명이에요. 7명이고 그 밑에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20명에서 50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마을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는 시도지사한테 자치 업무를 넘긴다 해놓고 실제는 뭐냐면 경찰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좌파 활동가들이 한테 자치경찰 업무가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 이번에 검수완박법 아시죠? 검찰의 기능을 해체하고 경찰한테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넘기냐? 왜? 이미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미 하부 구조의 자치경찰, 마을에 있는 좌파 활동한테는 이미 자치경찰 업무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경찰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 기능을 경찰한테 넘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요, 이 자치경찰 업무 안에 뭐냐면 생활 안전에 관한 거, 뭐 교통 이런 것도 있지만 수사 업무도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사 업무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게 있나?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이와 같은 것들도 다 자치경찰 업무 안에 들어가서 실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이제 자기들이 정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제가 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더니 일부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공산한 말을 썼냐? 왜 공산한 말을 썼느냐? 지금 이 법을 보니까 매우 분권적이던데 왜 매우 집권적인 민주적 중앙집중제라고 공산주의 조직 원리가 들어있는 이런 공산한 말을 왜 썼느냐고 저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주사파나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사상적 지향성을 볼 때 반드시 집권 구조로 갈 거라고 난 봤던 겁니다. 겉보기에 분권형은 그거는 하나의 선전술에 불과한 거다고 난 봤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집권적인 법안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요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 다음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3개 다 공히 뭐가 되어 있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에, 그러니까 3,491개 읍면동이 정책을 펴고 심의를 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을 다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별도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시스템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기능을 또 각종 민간단체한테 많이 또 이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다 법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3,491개 읍면동의 권한을 위임하고 분권화한 것 같지만 그 무대 뒤에는 그들이 원하는 매우 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 조직이 있고 그 위에 시도 조직이 있고 다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조직이 있는데 어떤 법안은 총리실에다가 컨트롤 기능을 주고 어떤 거는 행안부 장관에 뒀습니다. 근데 지금 우파 정권이 창출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저렇게 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를 우리는 명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망도를 한번 볼게요. 행안부가 있고 그 밑에 시도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읍면동 조직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우파 조직에서 지방 관리하는 조직인데요,
옆에다가 이번에 어떻게 해놨냐면 저 위에 전국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일 밑바닥에는 가짜 주민들이 이 조직을 좌파들이 주도하는 이 조직을 백업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이 기존에 있는 읍면동의 행정조직망을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는 지방행정 구조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북한에 있는 지방행정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죽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후에 하도 말이 많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고 했어요.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9월 달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지원한 게 1조 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그들의 ATM기로 전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도처에 보진하고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그들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조직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생태계,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를 완전히 말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지금 이와 같은 감사 결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주민 이 법이 통과되고 조례가 시행된다면 전국 3,491개 읍면동에서 서울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좌파 세력의 음모들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요, 지금 마을에 체제 전쟁이 중앙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일어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마을로 간 체제 전쟁 이 소책자를 한번 16페이지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책들을 읽어서 지금 우리가 체제 전쟁에서 우리 마을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좌파들은 지금 계속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20년째 지금 마을의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기에 시골에 가면은요, 농산물 안 팔리는 그 시골 많지요. 그 친구들이 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물건을 팔아주는 거야. 한살림, 아이쿱 생협, 이와 같은 판매망들을 이용해가 다 팔아줘가지고 민심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지역마다 마을마다 사사그 우군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하동군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는 싹 다 넘어갔대. 마을이 30호 되는데 다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같이 하는 그런 교육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웃을 깨우기 위해서요, 뭘 해야 되냐면 책자 읽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보급 운동도 해야 되고, 독서 클럽, 아카데미, 또 우파들끼리도 마을 학교도 만들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냐면 왜곡되고 좌경화된 학교에다가 우리 자식을 넘겨두고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군화를 할 수 있는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교육 기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조직 만들고 이제는 조례 저지 운동 같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적극 나선다면 이게 선교 활동의 일환이고요, 전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와 같은 애국 운동에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her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by the sunrise it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